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문을 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제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이른바 낡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특히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제조업 혁신을 이끌며 과거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센 라이브 포럼에선 우리 제조 현장을 진단하고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업계 전문가분들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예, 화면으로 만나보신 세 분을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업계에서 굉장히 또 내로라는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려야 될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딱 짚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제조업은 어느 정도 위치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제조업의 경쟁력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예.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를 하는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CIP 지수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0년 기준에 따르면 세계 152개국 중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5위권입니다. 잘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1990년에는 세계 16위에 불과했지만요. 예. 2004년에 세계 5위가 된 이후로 줄곧 5위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독일, 중국, 아일랜드, 일본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그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일본, 미국과 지금 현재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제조업의 우리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갖다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0년대에는 30%에 육박했지만요. 예. 가장 최근이 2022년 경우에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제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다 국내에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중국 등 해외로 이전했던 것 때문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경시할 수 없는 이유는 제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예를 들면 독일, 일본도 20% 초반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은 10%에 불과한데요. 우리는 27%나 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우리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을 무시하거나 뭐 경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많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그리고 예. 자동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리스크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에 네네. 뭐 제조업에 대해서 특히나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 그다음에 자금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긴축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런 자금 조달 여건은? 일단 제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크게 악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금 3.5%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5%까지 기준금리가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업들이 자금을 구할 때는 보통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이제 가상금리를 얹어서 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4%대 중반, 그것도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 4%대 중반에서 이제 자금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으로 가게 되면 금리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서 자금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영업 활동이 잘 되면 여기서부터 현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영업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줄어들게 되는 현금 흐름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용이 상당히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영업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흐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계속해서 꾸준히 완만하게 조금 나빠지고 있다. 물론 작년 10월, 11월 달이 가장 안 좋은 시기였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만 당분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점, 경기 침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안 좋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 10월, 11월이면 레고랜드 네네, 맞습니다. 그때죠.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환경들이 개선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예.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이제 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부활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 제조업 투자를 보니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해외 제조업 현황은 어떤 겁니까? 예, 뭐 주국 중에서 이 미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 예.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네보다 자본력이나 뭐 이런 인건비가 싼 자본력은 낮고 그런 중국 같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고요. 제조업 제품은 대신 자기네 나라의 노동력이나 기술력을 갖다가 좀 서비스 산업 뭔가 금융산업이나 뭐 이런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쪽으로 점점 이전을 해가는 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당연한 단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미국도 2001년 중국이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WTO에 가입을 해서 세계 무역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제조업 제품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기 시작해서 제조업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왔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부활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국이 제조업을 건설 부분 투자를 사상 최대인 뭐 약 14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생산 기지도 지금 외국의 인건비가 더 싸니까 중국 같은 데로 이전을 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생산해놓은 제품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특히 뭐 반도체법이 지원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외에 있던 생산 기지를 다 국내로 불러들이는 예.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을 지금 촉발하면서 미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극의 공급망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서 자국의 건설을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에 국한된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타 국가들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별 민간 기업이나 혹은 뭐 시스템적으로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개별 제조업 업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라면 금융 불안에 대한 리스크 감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제조기업들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비중보다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기업 단위에서 이러한 금융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거의 별로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결국은 금융 불안이 오게 되면 기업들이 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들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실을 감수할 수 있는 대손충나급의 적립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금융 불안을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출 확대, 정책적 자금을 활용한 대출 확대, 대출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자 감면의 혜택, 이런 부분들이 메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해외의 다른 선진국들의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방향성이 메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따라서 정책적 자금 지원들을 조금 더 안전판의 성격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대중 교수님 오랫동안 쉬셨습니다.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뭐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는 기업 금융 지원 방법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이익의 전체 이익의 90%가 이자 수익입니다. 예. 완전히 뭐 예대 마진 가지고 이제 은행이 생존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40%밖에 안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자가 전체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고 나머지는 다 부대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 간의 장벽이 좀 없습니다. 은행이 정권, 은행, 보험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애플이 금융업에 진출했습니다. 애플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한 사람당 3억 3천만 원까지 예금을 할 수 있고 이자도 연 4.5%입니다. 미국의 평균 은행의 10배를 주게 되었다. 예. 지금 현재 애플은 순수한 제조업이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3,6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20%가 제조업이지만 서비스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금융업에 대한 좀 그런 규제를 좀 저는 낮춰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은행, 정권, 보험 간의 업종 간의 장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에 대해서는 좀 장벽을 좀 없애야 되겠고 저는 검산분리도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너럴 일렉트로닉은 에디슨의 후손 기업인데 제조업 기업이지만 소매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3천만 원까지 개인의 예금을 받기로 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금융업종 간에 대한 장벽도 없고 검산분리 규정도 없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1위 시가총액 KB금융은행의 시가총액 한 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금융기관 한 150조 원 정도가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러한 금융업에 대한 좀 제재라든지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되겠고 최근에는 금융업들이 이렇게 제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AI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금융과 산업이 함께 가야만 한국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석 교수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현장을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 가끔 가보긴 해요. 예.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괴리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젊은 층이 왜 이렇게 기피하는가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직자들이 원하는 잡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비어있는 일자리가 서로 간에 매치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층이 제조업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기보단 나는 차라리 실업자로 남아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제조업이 지금 청년들로부터 선호도가 떨어지는 제조업 직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른 청년들이 선호하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보다 제조업이 뭐 사내 복지라든지 급여 수준이 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기업들 말고도 많은 연관 제조업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가. 근데 그런 쪽의 일자리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그 대졸 청년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은 자유롭지도 않고 길 뿐만 아니라 자유롭지도 않고 거기다가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게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보다는 좀 경직적이고 그다음에 뭐 복지 수준이나 급여 수준도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이나 그다음에 복지 수준, 그다음에 뭐 근무 여건, 뭐 그러니까 탄력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도 좀 청년들에게 다가가 어필할 수 있게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기업에서 대부분의 그 연봉 시스템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산성이나 실적이 더 좋으면 나이 많은 직원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취업해서 경력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연봉을 받으니까 예. 이런 데 가서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보상인 연봉제의 비중을 점점 늘리고 호봉제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이런 것이 뭐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내가 차리자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나 바이오벤처 이런 창업들은 또 많이 하는데 제조업 창업은 참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제조업 창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사실 씩 미소를 띠고 계신 건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지만 뭐 그런 의미가 예. 아니고요. 제조업 창업은 깊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인 자체가요? 네, 원인 자체가. 예. 제조업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창업이 활발했던 영역들을 살펴보면 바이오라든지 ICT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창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쪽의 창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를 살펴보면 여기가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가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창출되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는 창업에 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방식이라든지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제조업의 영역에서 창업 기업들이 활발하게 나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성장 기업,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 전기차가 이제 각광을 받으니까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중소제조기업들이 많아지고 창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의 창업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제조업 기업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 새로운 생산 기술과 생산 방식을 통해서 AI라든지 로봇과 같은 그런 생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는지에 오히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산업 구조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사회 곳곳에서 화두인데 제조업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제조 기술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도 금융권이 뭐 지원하고 있다고 하던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 뭐 예.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온라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모바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입니다.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전자정부라든지 통신 인프라든지 전부 다 세계 1위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5위고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온라인 하는 세계 1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업에다가 이것을 접목한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금융기관들도 지금 현재 제조업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온라인 하는 데서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뱅크런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 시가 자산이 한 270조 원 정도 되고 미국에서 12위였다. 예. 16위의 큰 은행이 단 하루 만에 망했고 스마트폰으로 55조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이 되게 되면서 대량 인출을 말하는 이런 뱅크런이 쉽게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100배 빠를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도 온라인화를 해야 되겠다. 기업들이 기존의 노동력 중심에서 온라인화와 기계,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비용 절감이야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온라인화, 디지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에서 요즘에 한층 더 나아가면 이제 AI 인공지능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챗 GPT한테 얼마 전에 시 써보라고 저도 해봤더니 시를 한 편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AI 기술 금융 지원 방안도 모색이 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손정의 회장이 예.
앞으로 제조업이나 우리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AI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더니 또 AI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도 AI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손정은 회장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5개 기업이 있는데요. 쿠팡과 야놀자, 또 리드라고 하는 교육 기업입니다. 전부 다 AI 중심의 기업들이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모든 경제의 화두가 AI, 인공지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온라인화를 하게 되면서 이 AI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스마트 공장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스마트 공장이나 테슬라도 스마트 공장 중심으로 공장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고 24시간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도 정책 자금이나 여러 금융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금융은 우리나라가 좀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과 또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중심으로 우리가 접목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이와 같이 기업들의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제조업 중심 국가가 일어날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유입된 거에 보다 4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작년에 45%거든요. 반밖에 취업을 못한 이유가 바로 기업들이 전부 다 공장을 미국, 중국,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법인세도 세계 평균이 지금 21%입니다. 미국도 법인세가 21%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공장을 한국에 짓게 해야만 제조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와 같이 제조업에 대해서 AI라든지 디지털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조업에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제조업에다가 한번 벤처를 더해볼게요, 위원님.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제조 벤처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일단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조업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퀄리티 대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현재의 제조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기업들이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것이냐가 가장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에 있어서는 벤처기업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활발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보통 이제 벤처기업들,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기술 채택을 통해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그리고 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특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선뜻 이렇게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제조업에 뛰어들기가 사실상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벤처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제조 벤처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제조업들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앞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AI와 같은 그런 방식들, 그다음에 로봇화된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 생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벤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오히려 현재의 제조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기술과 AI나 또는 로봇 자동화 방식 같은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을 갖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제조업 이제 현황을 쭉 들어봤고요. 지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원 쪽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이게 숙제 같다. 정책자금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 방식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예.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부 정책이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겠고 또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투자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또 기업의 직접 투자 유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보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4배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을 용인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우수한 인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가 재원이 마련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기술과 특화 중심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정부가 지원해준 이런 보정 방식에 대해서도 좀 차등을 좀 줘라. 기업들이 연구 자금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이와 같이 좀 차별화된 보정 방식과 이자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위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차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차등 의결권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차등 의결권주가 도입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이 이야기가 제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벤처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기에는 이제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들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금 조달 특히 이제 벤처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위험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 주체들은 단순히 이자 수익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그런 큰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분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제 외부로부터의 자금 수혈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 투자를 받았을 때 특히 창업자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업을 키워놨더니 오히려 외부로부터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지분을 줬던 데서 지분권을 오히려 경영권을 이제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창업주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괜히 받았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기회는 충분히 열어주되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차등 의결권주라는 것이 이제 도입된 국가들이 이제 여럿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창업주들이 창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받아서 이것으로 특히 이제 성공적으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등 의결권주가 도입이 되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한 주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한 주당 10개 또는 1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주 1의결권 원칙,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차등 의결권주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면으로 이제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과는 상당히 조금 괴리를 보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발. 특히나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차등 의결권주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많은 것이고요.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특히나 우리와 제조업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서 국가들에서 이러한 차등 의결권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이 종속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차등 의결권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감소로 경기 부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뭐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일부 완화가 됐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가 커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제조업 수출을 늘리면 되잖아요, 석 교수님. 예. 어떻게 좀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묘수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부진한 원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쵸.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단일 품목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요. 예. 이 반도체의 수출이 부진한 데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왜 부진하냐면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쓰이는 곳이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서버라고 해서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내구재라고 하는데요. 내구재라는 것은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해서 내가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 계속 쓰지 멀쩡한 스마트폰을 그쵸. 새 버전으로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거든요.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다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내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이자 갚기도 바쁜데 멀쩡한 스마트폰을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스마트폰과 뭐 서버 같은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해서 예.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해법은 있는데 당장 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해법은 뭐냐면 아무래도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유럽도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요. 통과시켰죠. 예. 미국도 반도체 지원법 통과하고 중국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에서 기업의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낮춰주는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고 고용도 늘린다라는 연구는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그런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법인세율을 낮춰주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뭐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대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예. 이런 전통적인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만 우리가 주로 많이 의존을 해왔었는데요. 예. 최근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또 수출도 마음대로 늘리기가 미국 눈치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못지않게 지금 세계 5위권으로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인구도 빠르게 좀 증가해서 올해 중국의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 대한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3%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인도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수출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유가 상황에서 달러를 많이 쌓고 있는 중동 지역들,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우리가 대중동 수출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 대중동 수출도 늘리는 등 이렇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곳에 너무 몰아주기보다는 그렇죠. 다변화를 시키는 것들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지금이라도 말씀이신 필요하다.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반도체 때문이 거의 8할 이상이라고 예.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감산을 공언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했고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는 살아나는 듯한 조금 그런 뉘앙스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반도체를 삼성전자도 감산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세계 시장에서 절반 정도인데 예. 본격적으로 감산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자기가 또 어나운스를 함으로 선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경쟁업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동참을 하라는 신호를 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똑같이 뭐
뭐 반도체 10개를 팔아도 벌어들이는 돈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희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기존에 안 팔리고 쌓여 있는 재고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 제품들, 컴퓨터 이런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야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봉쇄를 푼 다음에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대면 접촉을 하는 위주의 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뭐냐면 뭐 숙박업이나 뭐 음식업 이런 거에서 우리 한국 제품을 갖다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에서 이미 국내에 쌓여 있는 가전제품 재고가 먼저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말쯤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먼저 그리고 그 회복하는 것도 IT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걸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이나 기계 뭐 이런 쪽이 먼저 수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반도체 같은 IT 업종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악성 재고가 좀 해결이 되면서 그렇죠.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이런 조금 이제 나아지는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거기다가 지금 이것만 문제면 참 좋은데 국제 유가도 지금 감산을 엄청나게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했잖아요. 하루에 366만 배럴인가요?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대외 변수에 지금 유가 때문에도 그렇고 취약합니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외부 충격에 좀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뭐 결국은 이 러시아, 중국 그 최근에 미중 갈등,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세계적인 추세가 천연 자원의 무기화가 이제 추세입니다. 리튬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가장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은 히토류죠. 중국의 뭐 우리가 전지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거 생산할 때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인데 히토류 수입을 대다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나 뭐 러시아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도 우리나라가 전체 발전의 36%를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는데요. 이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에 대비를 해서 결국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일본은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많이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일본의 성공 법칙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히토류가 많이 안 들어가게 기술 발전을 해서 대체품을 개발하는 방식, 혹은 기존에 썼던 히토류를 갖다가 다 사용하고 난 것을 재활용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다른 천연자원,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보면 순차적으로 전지 내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을 미국과 FTA 협정이 체결돼 있는 나라에서 수입한 거를 써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천연 자원이나 광물 자원을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과거의 뭐 자원 외교처럼 해외 광물에다가 직접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광물에서 나오는 자원을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금융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파산 이후에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은 지금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 금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시기다. 뭐 제조업이랑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뭐 한 5천만 명이고 해외하고 북한 합치면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만든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과 구글입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다. 제 생각에도 애플의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애플이 퇴출됐다가 다시 들어와서 애플을 세계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재기를 할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런 기업이 재기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야놀자를 만든 창업자들이 보면 이분의 자영업
그 국밥집도 하고 다 했다가 최근에 이제 손정희 회장부터 2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조 원에 되는 시가총액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다. 예. 결론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업이 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 얘기도 나오지만 지방소멸의 중심에는 인구도 있겠지만 지방 기업들도 있거든요. 기업들을 좀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이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예. 그 지역에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발전이 필요하다. 지금 강원도에는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 경상도나 부산 쪽에는 부산은 선박금융이라든지 선박과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라도에는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단지 또 한전이 나주에 있습니다. 예. 이와 이와 같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저는 우리가 인구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 금년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인력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적정하게 제조업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3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도 장려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력 수급도 함께 발전해야 되겠고 미국이 이와 같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꾸준하게 남미의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 세계 인구의 1위가 인도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인구는 14억에서 한 9억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인데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역 경제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조업을 이렇게까지 지방도 살려야 되고 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석 교수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오늘 좀 어렵고 두루뭉술한 질문을 드리죠. 아유,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보다 좀 색다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그 실질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에서 추세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한 추세 성장률이라는 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80년대에는 1년에 7.5%나 우리 장기 추세 성장률이 높았는데요. 예. 이게 2013년 이후로 2%로 연 2%로 급락을 했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예, 뚝 떨어졌는데 예. 제가 이것을 보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금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 생산성의 역설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생산성의 역설이 뭐냐면 최근에 인공지능, AI나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현상을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AI, 챗GPT 이런 게 개발이 됐는데 예. 그거를 실제로 우리 생산 기술에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경영 기법도 개발해야 되고요. 공장 설비도 재배치해야 되고 근로자들한테 이런 AI를 사용법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 생산성이 급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데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투자 비용은 기업 직원들 교육 비용, 공장 설비, 다시 재배치 비용, 그다음에 경영 기법 개발 비용 이런 투자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당장 영업이익 증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라는 생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우리가 개발한 AI라든지 IT 신기술을 갖다가 생산 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예. 관련된 규제도 없애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대학교 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데도요. 근데 정부에서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은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6%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교육에만 지출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에도 정부에서 지출을 늘려서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색다른 연구를 하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제조업을 또 이제 위기를 파회하기 위해서 ESG 채권
채권이나 녹색 채권 등 한마디로 민간 참여를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녹색 채권이나 ESG 채권. 요 현황은 어떤지 좀 여쭤볼까요? 네, ESG 채권 그러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 예. 이제 탄소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셜한 부분,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ESG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특히 이 중에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비교적 이제 많이 발행되었던 채권은 이제 사회적인 채권, 소셜 본드, 그다음에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채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채권의 발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만, 이 ESG 중에 가장 활발하게 채권 발행이 이루어져 왔던 데가 사실 해외에서는 바로 이 녹색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녹색 채권의 발행 비중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녹색 채권의 잠재성은 앞으로 이제 크게 확대될,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저탄소 전환을 위한 부분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정책적 규제의 변화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 적극적인 대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이 조금 더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이게 규제의 방향성인 것은 분명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규제의 방향성이 아니라 앞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규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들도 이 녹색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꾸준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정 환경 변화를 감안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녹색 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금 조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녹색 채권 활용을 할 수 있는 재고 방안들까지 함께 지금 짚어주신 것 같고요. 혹시나 녹색 채권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 녹색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아직 왜 해외만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녹색 채권 투자 비중이 이제 조금 앞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은 기업들에 대한 발행 수요, 녹색 채권 발행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관 투자자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금을 할당을 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반면, 이 녹색 채권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채권에 비해서 오히려 다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을 한다면 예. 기관 투자자들의 녹색 채권 투자 비중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서 끝내려고 하는 게 상속이잖아요. 제조업 기업이 뭐 100년 가고 200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속 부분이 참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나와요.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맞습니다. 이제 법을 바꾸어서라도 예. 상속에 대한 부담을 들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습니다. 60에서 최고 70%까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서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의 부담을 들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26%고요. 미국 법인세 21%입니다. 싱가포르는 금융 법인세가 17%밖에 안 되고, 상장 기업의 35%가 다 해외 기업이다. 결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인세도 낮추고 상속세를 아주 낮추어서 세계 평균 정도로 낮추어서 상속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계속 말은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저는 최소한 법인세나 상속세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제조업은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예. GDP 세계 9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